전함대, 즉시 후퇴하라. 반복한다. 지금 당장 기수를 돌려라. 사령관의 비명이 30조 원 가치의 미 해군 전략 상황실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버렸습니다. 새벽 3시, 위성 화면 속 호르무즈 해협에는 시속 100km로 돌진하는 78척의 자폭보트들이 포착됐죠. 1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쥐떼에게 3조 원짜리 이지스함이 쫓기는 처참한 굴욕. 쏘면 파산, 안 쏘면 점멸인 피말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안개 속에서 등장한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지휘권을 낚아채며 시작됐습니다. 단 7분. 4천만 원짜리 국산 로켓, 이것이 불을 뿜자 적선 63척이 단숨에 수중고철로 분쇄됐습니다. 명중률 100%. 미 해군을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린 압도적인 기적.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조 원짜리 이지스 구축함이 1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보트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콜, 미 해군 제5함대 항공모함 전단장입니다. 2026년 3월 3일 새벽 3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폭 34km, 수심 60m, 세계에서 가장 좁고 얕은 바닷길이죠. 전 세계 석유의 30%가 이 좁은 목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이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제 휘해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이지스 구축함 4척, 순양함 2척, 핵잠수함 2척이 있었습니다. 함대 총 가치만 30조 원이 넘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대가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적색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10개, 30개, 50개, 78개. 이란 자폭 보트들이었습니다. 1톤짜리 FRP 플라스틱 선체, 폭탄을 가득 실은 소형 보트, 1척당 가격 1천만 원, 시속 100km로 지그재그 기동하며 돌진해 오고 있었죠. 78척이면 총 7억 8천만 원어치. 우리 이지스 구축함 1척 가격의 0.026%였습니다. 문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발 20억 원. 지상 목표물용이지 해상 소형 보트용이 아니었습니다. 하푼 대함 미사일, 1발 15억 원. 수천 통읍 군함을 격파하도록 설계됐죠. 1톤짜리 보트에 쏘면 금덩이로 발이 잡는 격이었습니다. 5인치 함포. 사거리는 충분했지만 시속 100km로 지그재그 기동하는 소형 보트를 정확히 맞추기엔 역부족이었죠. 펠렁스 CIWS, 분당 4,500발을 쏘아대는 가틀링건. 하지만 유효 사거리가 2km에 불과했습니다. 78척이 동시에 달려들면 물리적으로 다 막을 수 없었죠. 쏘면 파산이고 안 쏘면 전멸이었습니다. 보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km, 4km, 3km. 2000년 예멘 아덴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USS 콜, 8,3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 자폭보트 한 척에 뚫렸죠. 승조원 1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는 한 척이었습니다. 지금은 78척이 몰려오고 있었죠. 전 함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플라스틱 보트대에게 밀려나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우리 뒤쪽에서 접근하는 함대. 사우디 UAE 연합함대였죠. 그런데 선두에 낯익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청해부대 소속. 왜 한국 해군이 여기 있는 거지? 1차 공격을 막아냈다고 안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죠.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UAE 연합함대, 소형 고속정 10여 척이 우리 함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속정이라고 해봤자 우리 이지스 구축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런 조각배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합함대 선두에 한국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함,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청해부대 소속이었죠. 왜 한국 해군이 여기 있는 거지? 청해부대는 원래 아덴만 해적 소탕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는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동해 온 겁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고속정들이 청해부대 뒤를 따르고 있었죠. 마치 새끼 오리들이 어미 오리를 따르듯. 대형을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한국 함장에게 넘어간 것 같았죠. 사우디 해군이 한국 해군에게 지휘권을 넘겼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우디는 자존심이 센 나라였죠. 미국한테도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우디가 한국 해군 대령에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망에서 청해 부대 함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사우디 알파 편대, 미군들 등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튀어나와. 놈들은 시속 100km다. 레이더 쳐다보지 말고 엔진 여론만 잡히면 라곤하고 바로 쏴갈겨. 안개 속에서 쥐새끼들 한 마리도 살려 보내지 마라. 외교적 수사도 격식도 없었죠. 전장의 언어였습니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지휘관만이 쓸 수 있는 말투. 한국 해군 특유의 거친 야전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미군 장교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건 우리 지휘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표준도 아니었죠. 한국식이었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직설적인 그 거칠고 투박한 지휘에 사우디 해군이 미친 듯이 복종하며 튀어나가는 걸 보고 우리 미군 장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자! 라자! 아랍어 응답이 무전망을 가득 채웠죠. 알파 편대 5척이 좌현 30도로 튀어나갔습니다. 브라보 편대 5척이 우현 45도로 펼쳐졌죠. 거미줄처럼 해협을 가로막는 진형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함장의 명령 한마디에 10척의 함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그때 사우디 고속정 갑판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집 모양의 발사기. 17개의 구멍이 뚫린 원통형 장치였죠. 처음 보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함정에는 없는 장비였습니다. 저게 뭐지? 청해 부대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전편대 비공 발사 준비. 사거리 8km 진입 즉시 쏴라. 한 발도 아끼지 마라. 비공.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미 해군 무기 목록에는 없는 이름이었죠. 레이더의 적색 점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78척. 1차 공격 때와 비슷한 규모의 자폭 보트 때였죠. 거리 10km, 9km, 8km. 사우디 고속정 10척의 벌집 발사기가 일제히 적을 향해 조준됐습니다. 청해 부대 함장이 외쳤습니다. 발사! 그 순간 바다가 불을 뿜었습니다. 사우디 고속정 갑판의 19연장 벌집 발사기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스윗! 고막을 찢는 마찰음과 함께 70mm 비공 수십 발이 한꺼번에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10척의 고속정에서 동시에 190발의 로켓이 안개 낀 하늘로 치솟았죠. 안개 낀 하늘에 붉은 핏줄 같은 궤적이 수십 개 그어졌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장관을 넘어 공포스러웠죠. 불꽃의 폭포가 하늘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직선이었습니다. 그냥 무유도 로켓처럼 보였죠. 70mm 히드라 로켓. 우리도 쓰는 무기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켓들이 허공에서 일제히 방향을 꺾었습니다. 마치 독사떼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 수십 개의 불꽃이 일제히 대가리를 틀어 바다로 내리꽂혔죠. 직선으로 날아가던 로켓들이 갑자기 곡선을 그리며 자폭 보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 로켓은 눈이 있어. 부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적외선 열추적이었습니다. 자폭 보트의 엔진은 작동 중에 300도 이상의 열을 뿜어냅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시계가 제로여도 열은 숨길 수 없죠. 비공의 시커는 오직 그 열만 쫓아갑니다. 레이더도 레이저도 필요 없었습니다. 안개 따위는 애초에 장애물이 아니었죠. 꽉!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1톤짜리 자폭 보트들이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져 하늘로 솟구쳤죠. FRP 플라스틱 파편과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폭발이 폭발을 부르며 연쇄 반응이 수평선을 따라 번져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적색 점들이 미친 듯이 사라지고 있었죠. 1개, 5개, 10개, 30개, 50개.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100발 발사. 100발 명중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중 100% 명중률은 본 적이 없었죠. 우리 토마호크도 하푼도 헬파이어도 100%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미 해군 무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청해부대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재장전, 놈들 아직 남았다.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3분, 재장전에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미사일 재장전은 30분 이상 걸리죠. 1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스윗! 다시 190발의 로켓이 솟구쳤습니다.
다시 190개의 붉은 궤적이 안개 낀 하늘을 갈랐죠. 다시 190마리의 독사가 허공에서 대가리를 꺾어 바다로 내리꽂혔습니다. 꽉꽉꽝! 폭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죠. 이란 자폭 보트들이 도망칠 틈도 없이 하나씩 터져 나갔습니다. 시속 100km로 도주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공은 더 빨랐죠. 사거리 8km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전투는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청해 부대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죠. 1차 요격 완료. 이란 보트 63척 격파, 잔여 15척 퇴각, 아군 피해 제로. 63척 격파, 7분, 아군 피해 제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 해군은 1척도 못 잡았습니다. 3조 원짜리 이지스 구축함 4척, 10만 톤급 항공모함 1척, 핵잠수함 2척을 동원하고도 단 1척의 자폭보트도 격파하지 못했죠. 한국 해군은 7,600톤짜리 구축함 1척으로 63척을 쓸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직접 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고속정들을 지휘해서 해낸 거였죠. 이 바다의 지휘자는 청해 부대였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었죠. 전투정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중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미궁.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체 저게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청해 부대 함장에게 비궁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서가 도착했죠. 단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1발 가격 4천만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만 달러. 우리 해군 헬파이어 미사일 한 발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4천만 원짜리 로켓이 1억 5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2차 공격에서 격파한 이란 자폭보트는 187척, 비공 명중률이 100%였으니 사용한 로켓도 187발이었죠. 180발 곱하기 4천만 원, 총 74억 8천만 원. 같은 작전을 헬파이어로 수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헬파이어 힐발 1억 5천만 원, 187발이면 280억 5천만 원.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206억 원을 더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헬파이어는 애초에 자폭 보트용 무기가 아니었죠. 원래 탱크를 잡으려고 만든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무게 45kg, 탄두 중량 9kg. 1톤짜리 플라스틱 보트에 쏘기엔 과잉 화력이었습니다. 파리를 잡는데 대포를 쏘는 격이었죠. 결정적으로 헬파이어는 헬리콥터에서 발사해야 합니다. 함정에서 직접 쏠 수 없죠. 오늘처럼 시계 제로의 안개 속에서는 헬리콥터 자체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 비궁은 달랐습니다. 함정에서 직접 발사 가능, 적외선 열추적으로 안개 무시, 사거리 8km, 1발 4천만 원, 100% 명중률, 모든 조건에서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조사 엘릭 넥스원, 국적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연간 국방 예산 8,500억 달러를 씁니다. 한화로 1,100조 원이 넘죠.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미국이 4천만 원짜리 로켓을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 달러. 미국의 17분의 1 수준이죠? 그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든 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vs 4천만 원. 3차 5배 차이. 헬리콥터 필요 뷰스 함정 직접 발사. 운용성 압도. 레이저 조준 뷰스 저고해선 열추적. 안개 무시. 대전차용 비수스 대함정용. 목적 적합성. 모든 면에서 졌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30년 해군 생활 중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4천만 원짜리 로켓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최근초에 100조 원 예산이 무색했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 로켓을 못 만들었을까?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둘 다 아니었죠. 미국에 없는 건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함장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죠. 저비용 유도 영상 로켓. 그 프로젝트의 전말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국방부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의 기록이 쏟아져 나왔죠. 시작은 2000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예멘 에덴행, USS 콜, 8,400톤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당시 최신의 전투함이었죠. 그 함정이 작은 고무보트 한 척에 뚫렸습니다. 폭탄을 실은 자폭보트가 좌현에 충돌했습니다. 폭발로 직경 12m의 구멍이 뚫렸죠. 승조원 19명 전사, 39명 부상, 이지스 시스템도 토마호크도 하푼도 막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신의 구축함이 수백만 원짜리 고무보트에 무릎 꿇은 겁니다. 미 해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형 고속정 위협. 이건 기존 무기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었죠. 토마호크는 지상 목표용, 하푼은 대형 함선용, SM-2는 항공기용. 1톤 미만의 소형 보트를 잡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2001년 국방부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70mm 히드라 로켓에 유도 장치를 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히드라 로켓은 흰발에 $3,000, 저렴하고 대량 보유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열추적 시커를 장착하면 소형 보트를 정밀 타격할 수 있었죠. 저비용 유도 영상 로켓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멜발 $50,000 이하, 소형 고속정 100% 격파, 함정 직접 발사 가능. 2007년 한국이 합류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 고속정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죠. 서해 북방 한계선에는 수백 척의 북한 고속정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도 이 기술이 절실했던 겁니다. 공동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009년 시제품 완성, 2010년 초기 시험 성공, 목표했던 성능에 근접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1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국방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방부 예산이 일괄 삭감됐죠. 수많은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저비용 유도 영상 로켓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 국방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순위 하향 조정, 예산 배정 중단, 사업 종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형 고속정 위협은 당장 급하지 않다. 중국 해군 견제가 더 시급하다. 예산을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에 집중해야 한다. 관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걸 14년 후에야 깨달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빠진 후에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죠. 예산이 부족하면 줄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채우며 8년을 버텼습니다. 2015년 4월 충남 태안 시험장 첫 발사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70mm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 8km를 날아갔죠. 그리고 시속 80km로 기동하는 무인 표적정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2017년 해병대 실전 배치, 2019년 해군 함정 탑재 완료, 2023년 사우디와 UAE 수출 계약 체결,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8년 만에 세계 최고로 완성한 겁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4년, 우리가 예산 삭감으로 아낀 돈은 얼마였을까요? 기껏해야 수천억 원이었을 겁니다. 그 수천억 원을 아끼려고 오늘 수조 원짜리 함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 삭감의 대가였습니다. 펜타곤 관료들이 회의실에서 서류 몇 장에 도장 찍으며 내린 결정, 그 결정이 14년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새벽, 전투 시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전투의 열쇠는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보고서와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죠. 30년 해군 생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2년 전 하와이 림팩 훈련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림팩,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이었죠. 그해 한국 상륙함이 비공 6발을 쏴서 해상 표적 6개를 100% 명중시켰습니다. 콧대 높던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체면 따위 다 집어던지고 헬기를 잡아타서 한국 배 갑판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죠.
그때는 과장된 헛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별 4개 달고 수십 년간 콧대 세운 미 해군 수뇌부가 한국 배에 뛰어간다고?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100%의 기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헛소문이 아니었죠. 청해부대 함장에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헬기가 청해부대 구축함 갑판에 착륙했죠. 문정왕함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우리 알레이버크급보다 작았습니다. 배수량도 적었죠. 하지만 그 함정이 어젯밤 187척의 자폭 보트 중 63척을 직접 지휘해서 격파했습니다. 우리 함대 전체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한국 함장이 갑판에서 맞이했습니다. 경례를 교환했죠. 무전에서 들었던 그 거친 목소리의 주인공, 40대 초반의 대령이었습니다. 덩치가 크진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쥐새끼들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고 외쳤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가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비공 발사기가 있었죠. 19연장 벌집형 발사대, 길이 약 2m, 폭 1m. 우리 함정에 장착된 어떤 무기보다 작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게 63척을 잡은 무기라고?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발사관 하나하나가 70mm 직경이었죠. 우리 히드라 로켓과 같은 규격이었습니다. 그 안에 적외선 시커가 장착된 유도 로켓이 들어있었죠. 한국 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8km, 유효 사거리 내 명중률 100%, 적외선 열추적 방식으로 안개, 연막, 야간 상관없이 표적 추적 가능, 일발 가격 4천만 원, 17발 동시 발사 가능, 재장전 시간 3분. 숫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펠렁스 CIWS는 사거리 2km, 비공의 4분의 1이었죠. 우리 헬파이어는 헬기 탑재 필수. 비공은 함정 직접 발사. 우리 SM2는 힐발 20억 원, 비공의 50배. 모든 비교에서 졌습니다. 발사기 옆에 적재된 로켓들을 봤습니다. 길이 1.8m, 무게 15kg.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죠. 이 작은 로켓이 1톤짜리 자폭보트를 100% 격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병 한 명이 재장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로켓을 발사관에 밀어넣는 동작, 단순했죠. 특별한 장비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3분 만에 19발 재장전 완료. 우리 미사일 재장전에 30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단순함의 위력이었습니다. 2년 전 림팩에서 미 해군 수뇌부가 왜 뛰어갔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이건 뛰어갈 만했습니다. 아니, 뛰어가야 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어젯밤 수백 척의 자폭보트가 돌진해왔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30년 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맹세했습니다. 미 해군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서 바다를 지배하겠다고. 그 맹세가 무색했습니다. 오늘 이 바다를 지킨 건 미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도 이지스 구축함도 토마호크도 헬파이어도 아니었죠. 4천만 원짜리 한국 로켓이었습니다. 한국 함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죠.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은 지휘자였고 우리는 구경꾼이었습니다. 헬기에 올라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문정왕함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7,600톤짜리 구축함, 우리 항공모함의 13분의 1 크기. 하지만 그 작은 함정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지켰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돌아온 후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보참모가 가져온 파일은 예상보다 두꺼웠죠. 한국 방위산업 현황 보고서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비공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궁,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40km, 고도 20km,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투기까지 요격 가능한 다목적 방공 시스템이었죠. 우리 패트리어트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흰발 50억 원, 청웅 1발 15억 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구현한 겁니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2026년 2월 이란이 UAE와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청웅이 요격했습니다. 명중률 92.6%, 172발의 탄도미사일 중 165발을 격추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같은 기간 91% 명중률을 기록했죠. 청웅이 5%피 더 높았습니다. 가격은 3분의 1, 명중률은 더 높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호복합, 30mm 쌍열 기관포와 신궁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자주 대공포였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600발, 유효 사거리 3km. 적어도 드론과 헬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죠.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막는 데 투입됐습니다. 샤헤드 드론 1대 가격 3천만 원, 비호복합 30mm 탄환 한 발 2만 5천 원, 드론 1대를 잡는데 평균 10발 소모, 총 25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25만 원에 잡고 있었습니다. 교환비 120대 1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죠. 우리 스팅어 미사일은 한 발 5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5천만 원 미사일로 잡으면 적자였죠. 쏘면 쏠수록 손해, 전쟁을 오래 끌수록 파산. 한국은 달랐습니다. 쏘면 쏠수록 이득이었죠. 다음 페이지, 청왕.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였습니다. 출력 20kW, 유효 사거리 3km.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였죠. 일발 비용 2,000원, 전기료였습니다. 미사일도 포탄도 필요 없었죠. 그냥 전기만 있으면 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2,000원에 잡는다. 교환비 15,000대 1.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죠. 보고서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청웅. 명중률 96%,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 중간은 비호복합. 드론 1대당 25만 원. 근거리는 청광. 드론 1대당 2,000원. 바다는 비궁. 자폭보트 100% 명중. 헬파이어의 4분의 1 가격. 한국은 하늘부터 바다까지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층위에서 가성비로 압도하고 있었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50억 원, 스팅어 5천만 원, 헬파이어 1억 5천만 원. 전부 비쌌죠. 이란처럼 저가형 무기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상대에게는 최악의 매치업이었습니다. 쏘면 쏠수록 파산하는 구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의 고가 미사일과 전투기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무기체계, 그 시대에는 최적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드론과 자폭보트의 시대였습니다. 싸고 많은 게 이기는 전쟁. 우리 무기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죠. 한국은 따라갔습니다. 아니, 앞서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저녁, 전투 시작 36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상태였죠. 하지만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열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새벽 2시, 펜타곤과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이 나타났죠. 전부 별이 4개씩 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중 이런 고위급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보고를 요청했죠.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자폭 보트 공격, 우리 함대의 무력함, 청해 부대의 개입, 비궁의 100% 명중률.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화면 속 얼굴들이 굳어갔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죠. 해결책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항상 파는 쪽이었습니다. 사는 쪽이 된 적은 없었죠. 세계 최강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기를 사달라고 손 내민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궁, 1발 4천만 원, 명중률 100%, 함정 직접 발사, 안개 무시, 헬파이어, 1발 1억 5천만 원, 헬기 필요, 안개 속 운용 불가, 청궁, 1발 15억 원, 명중률 96%, 패트리어트, 1발 50억 원, 명중률 91%,
비호복합, 드론 1대당 25만 원, 스팅어, 드론 1대당 5천만 원, 정황, 드론 1대당 2천 원. 우리에겐 동급 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비교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도입하자는 거냐고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비공 긴급 도입, 자폭보트 대응용, 최소 500기 이상. 둘째, 청웅 추가 배치 요청, UAE와 사우디에 이미 배치된 한국산 방공망 확대. 셋째, 청왕 레이저 시스템 기술 협력, 드론 대응 차세대 무기. 해군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냐고, 의회가 승인하겠냐고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비공 500기 도입 비용 200억 원, 헬파이어 500기 비용 750억 원, 550억 원 절감, 청웅 10개 포대 도입 비용 1조 5천억 원, 패트리어트 동급 배치 비용 5조 원, 3조 5천억 원 절감. 사면 쌀수록 돈을 아끼는 구조였습니다.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국방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팔겠냐고.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은 우리를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청해 부대가 없었다면, 비궁이 없었다면 우리 함대는 수백 척의 자폭, 보트에 포위당한 채 오도 가도 못했을 겁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은 하나였죠. 한국 무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것. 26년 전 USS 코리 자폭 보트에 공격당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포기했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을 투자해 비궁을 완성했고 청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정황이라는 미래 무기까지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증명됐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검토해보겠다고. 모니터가 꺼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새벽,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맹세했죠. 미 해군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그 영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빛을 비추는 건 더 이상 우리만이 아니었죠. 작은 나라, 한국. 70년 전 우리가 피로 지켜준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오늘 그 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클로징 방패의 나라.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최강 미 해군이 1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보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전장을 뒤집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비공 1발 4천만 원, 명중률 100%, 천공 1발 15억 원, 명중률 96%, 청왕 1발 2천 원. 미국이 26년간 못 만든 걸 한국은 8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이제 세계 최강을 지켜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방패가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